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22년 12월 말 이후로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가 단 하나의 전투도 못 이겼어요.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단 하나도 못 이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주요 전투에서 하나도 못 이겼어요. 하나도 못 이겼다는 것은 전쟁이 이미 다 끝나는데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리해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뭐 조국 지키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실 개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끝냈어야 됐다. 교수님, 이제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이제 군인 숫자가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탈영과 사망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버틸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거 좀 뒷받침하는 자료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자료는 뭐 지금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 이거를 뭐 왜 믿느냐, 이 자료가 믿을만하냐, 뭐 이런 선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한 열 몇 군데 자료를 가지고 3년 반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 자료를 쭉 보다가 하나씩 안 맞는 걸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믿을 수 없죠. 그렇죠. 유리하게 생각할 테니까. 예, 당연히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3년짜리를 4년 거의 4년 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여기 일어난 스파이크들 있잖아요. 네.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국방부가 자기가 낸 오류까지도 정정을 해요. 여기에 모아보니까 쿠르스크에 작전을 했는데 작전한 부대가 있잖아요. 네. 북부그룹이 작전을 했는데 북부그룹이 작전한 매일매일 전적 통계를 보고를 하면서 전투 상보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 체계에 들어있겠죠. 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을 잡은 거하고 내가 쿠르스크 말고 내 정부 내에서 다른 저쪽에 볼찬스크에서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잡은 거하고 섞였어.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분할이 안 돼. 그러면 그 오류가 남아있겠죠, 어딘가. 그게 다 모아보다 뭐 앞뒤가 안 맞겠죠. 한 1년쯤 지나서 러시아 국방에서 보니까 합쳐가지고 이 정도 오류가 발생했다 이 발표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거를 진지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요런 스파이크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리우폴 전투가 일어날 때까지예요. 초기에 상당히 이거 러시아도 손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막 공격기가 들어가서 이때 전선 이동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다가 보면은 뭐 유명한 바흐무트 전투도 있고 뭐 각각 여기가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 할 때 굉장히 많았죠. 여기 그래프만 봐도 쿠르스크가 무모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무모하다는 것은 뭐 작전 전체를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싸우는 지역에서 갑자기 부대를 빼가 딴 데로 간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물리학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술 한잔 먹고 나가지고 갑자기 돌아서서 동양사 공부를 한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작전을 했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스파이크들이 있으면 요건 뭐겠습니까? 5월 달에 잠시 휴전했던 적이 있어요. 네. 3일씩 뭐 이럴 때 하면 이렇게 딱딱 떨어져 나와요. 거의 매일매일 변하는 건 설명을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10%, 20%, 30% 오류는 있지만은 이 트렌드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요런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5군데 정도에서 했어요. 처음에 제가 하다가 어떤 거는 한 일주일 지나가 버리고 어떤 거는 막 몇 달 가다가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 폐쇄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일 맞다, 뭐 이게 전부 다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그 해킹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172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러시아 국방부장은 130만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러시아 국방부가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때려가지고 탱크를 때렸는데 탱크 안에 죽은 사람은 카운트를 안 하는 거야. 카운트할 방법이 없잖아요.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려면은 드론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가가지고 부수면은 네. 나중에 가면 확인이 되지만은 그쵸. 멀리서 부수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쵸. 그건 카운트 안 하는 거야. 저게 왜 중요한가니까 바디캠이나 다 소위 말해 BDA라고 해서 전투 피해 평가하는 그 장치를 다 달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달아가지고 그걸 보상을 받아요. 내가 탱크를 때리면 몇 점, 비행기를 부수면 몇 점.
누구를 죽이면 몇 점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눈으로 보지도 않아요. 너가 AI가 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전쟁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해가 떼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면 우리 게임할 때 득템처럼 포인트를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내 기어도 사고 뭐 어디 가서 치킨도 사 먹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그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서 옛날에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잘 디자인했다고 요즘 게임하는 세대에 맞게 이렇게 해놨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오차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제가 봤던 게 이거는 부산까지 포함된 숫자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믿을 만한 우리가 자료 중에서는 8월 달에 벌써 180만 명 죽고 180만 명 부상이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참고로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해킹 자료가 172만 명이라 했을 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거든요. 그중 이 숫자보다 더 죽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건 부산까지 포함한 거니까 좀 과다하다고 이제 이게 좀 너무나 적게 평가하고 있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추세는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22년 12월 말 이후로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가 단 하나의 전투도 못 이겼어요. 지금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3년 불로 지나는 기간 동안에 단 하나도 못 이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거의 3년 가까이 하면서도 이렇게 밀리고 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손실 기록을 보면 손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뭐 어떤 데는 거의 전선 하나도 안 움직이고 산에서만 쏘는데도 손실이 발생하고 사고도로 죽고 뭐 별게 다 발생하는데 그 3년 동안 교착 상태이지만 진지를 뺏었다가 뺏겼다가 이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우크라이나는 주요 전투에서 하나도 못 이겼어요. 하나도 못 이겼다는 것은 전쟁이 이미 다 끝났는데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리해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뭐 조국 지키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실 개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끝냈어야 됐다. 그리고 그거를 정치권에서 너무 미루고 이런 약간 사보타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간 거고. 지금 이것도 추세 보세요. 제가 이제 해마다 이제 요런 봄하고 지금 가을, 겨울 되기 전에 요 추세를 보거든요. 딱 일정해요. 이게 제가 2022년, 23년, 4년 이 그래프들이 다 있는데요. 요거는 원래 그래프입니다. 라스푸티자라는 게 있어요. 얼기 전에. 여기 가을에 우기거든요. 우기 때문에 여기는 체르노잼이라 해서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푹푹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기 때는 기동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못 나서서 추세가 약간씩 떨어져요, 이때. 그러니까 요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요건 봄에 녹을 때. 그러니까 여기 얼어서, 겨울에는 좀 전투가 활발해요. 얼었으니까 막 다니는데, 이제 요 녹을 때가 여기 이제 문제. 여기는 녹아서 생기는 거, 여기는 비가 와서 생기는 거. 여기 비가 오거든요. 진흙밭이 되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싸우기가 어려워진다. 어려우니까 이제 뭐 드론이나 다른 걸로는 해도 이제 직접 전투가 조금 줄어들죠. 특히 이제 전차나 장갑차 가는 거는 큰 포장된 길로만 가고 조금 약간 우리 같은 비포장 도로나 이런 데 못 가는 거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얼면 달아져. 이런 것들이 항상 나타나요. 보시면은 잘 가다가 어느 정도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추세들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닌 거죠. 매일매일 하는 게, 자연현상이나 여러 이벤트하고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믿는 거죠. 어쨌든, 최근에는 하루 1,300명 수준, 엊그제는 갑자기 처음으로 1,000명 수준으로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그리고 바로 1,400명으로 올라왔어요. 보통 한 1,200명, 300명, 많으면 1,400명 선이고 이렇게 요 선을 그리고 있는데, 거의 이 추세가 대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유명한 이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손실 누계, 그리고 요거는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누계를 보면 지금 그래프가 거의 같죠.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11월 달 되면 항복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것은 뭐 실제로 항복하려면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저 정도면 항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못 버틸 정도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11월 지났기 때문에 항복은 안 했지만은 항복과 같은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은 거죠. 해킹 자료는 그걸 지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전쟁 끝낼 시기를 한참 지난 건데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 사상 비율이 인구수 대비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군사적으로는 국가가 버티기 어려운 정도 이미 지났. 예, 그건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난 지 오래되는데 끌고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우크라이나 탈영병은 한 달에 2만 명씩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요거는 8월 달 자료인데 그 뒤에도 2만 명씩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29만 명이 기소돼 있고 40만 명이라는 거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는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26만 명대 그래프인데요. 일단 29만 명이 돼 있습니다. 2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 3만 명이 가까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싸울 사람이 없다. 지금 공식적으로 개전 이후에 100만 명을 우크라이나가 침략했는데 실제 지금 남은 게 30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최전선 부대 평균이 30에서 48% 충원돼 있다고 그럽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부대가 많고요. 젤렌스키가 한 말입니다. 러시아군 대 우크라이나의 병력 비율이 8대1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군이 지금 몇 만인가 150만 명이거든요. 그럼 8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몇만 명, 그러니까 30만이 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 다 숨길 수는 없거든요. 일을 하다가 보면 말하다가 보면 튀어나와요. 그리고 청장년 인구가 너무나 차이 나죠. 이 숫자가 청년 인구가 중장년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벌써 작년에 2024년도에 우크라이나군 평균 연령이 48세였어요. 지금 70세까지 가요. 60대들도 다 군대 가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군대 가야 돼요. 아, 노인들도 병력이 없어서 징집해야 돼. 지금 갑니다. 지금도 60세 이상은 강제 징집은 아니고 받아준다는 건데 누가 뭐 그렇게 합니까? 막 집어넣어가죠.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는 이게 출산율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과거 자료인데 1.16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0.7이니까 뭐 우리 나라보다 낫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출산 때문에 이게 27세로 이렇게 27세부터 징집한다 그랬는데 지금 25세로 낮췄어요. 그런데 서방에서는 18세까지 낮춰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고. 어쨌든 서방 지원이 굉장히 서방 지원하는 것도 필요고 한계가 있고 돈이 없어요. 미국도 지원을 중단했고 그래서 예산 부족, 무기 부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 무기와 탄약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군대 끌고 가면 48시간 만에 이제 전선에 투입하거든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틀.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군사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4주 훈련을 받으면은 대부분 위생 정도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 뭐 개인 물 처리하고 뭐 어떤 확인을 어떻게 다루고 뭐 기초적인 걸 한 다음에 자대 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훈련도 하고 하는데 뭐 48시간 만에 한다는 것은 막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잡힌 사람 포로 이야기 들어보면 장비와 탄약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애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도망가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뭘 잘하는가 하니까 보더 트룹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조프 연대나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네오나치 애들 그걸로 된 군인들이 도망간 사람 사살해요 뒤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을 피하기만 하면 도망가고 항복할 수 있으면 항복하고 그러니까 저게 많고 그리고 장비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훈련을 좀 받은 사람들도 구소련 장비로 훈련을 받았다가 서방 장비를 주니까 호환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보건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많이 줬는데 몸에 맞지 않는 걸 막 이렇게 저게 조합해가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전투력 자체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선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그 시간적 여유라고 할 것은 이거는 완전히 푸틴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선에서 뭐 우위 달성 정도가 거의 그야말로 살육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그냥 러시아는 어쩌다가 한 명 죽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만나기만 하면 죽는 거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전선이 붕괴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매달 순손실 상태가 순손실이라는 것은 병력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손실이 있잖아요. 사망이나 부상이나 포로나 뭐 실종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보충을 하죠. 새로 부대를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내가 총 100명이 있었는데 다 부상 보충을 하고 나서 90명이 남았다 그러면 10명이 손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매달 이제 15,000명 정도 10월 달에 15,000명 손실이 났어요. 저건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 30만 명, 25만 명 이 정도인데 지금 15만 명 나면 5%씩 한 달에 5%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5,000명씩 숫자가 못 채우는 거예요. 못 채우는 거죠. 아. 죽고 부상당한 사람 45,000명쯤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한 3만 명쯤 되는데 그게 다 와야 3만 명이고 다 못 오니까. 그럼 징집 속도가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이제 완전히 손실이지만 부상을 당하면 치료받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받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하고 새로 모집한 사람이 한 달에 한 2만 명이 된대요. 2만 명이 되고 부상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1만 몇천 명이 되고 다시 손실 입는 사람이 한 4만 5천 명쯤 되고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는데 도망간 사람도 한 2만 명 되고 이게 이제 복잡하죠. 복잡한데만 도망간 사람도 또 잡혀가 다시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원은 얼마냐 이렇게 따지면은 한 달에 지금 15,000명씩 죽으니까 없어지니까 따져보면 지금 저런 식으로 없어지면은 1년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兵병력이 한 달에 15,000씩 없어지는데 1년 뒤면 빵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지금 25,000명인데 지금 18,000명이 18만 명이 없어지는 거죠. 1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러시아가 막 진격 안 하는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방어선들이 차례로 붕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포로지아 방향이 아까 잠깐 지도에 보여드렸는데 동쪽에 무너지는데 이 전선이 우크라이나가 10년간 구축한 방어선인데 그걸 돌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에 쓸만한 방어할 수 있는 그 자산들이 거의 지금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푸틴은 시간이 아군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이기니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트럼프가 알았으니까 협상을 하려고 막 그럴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 지연될수록 전장에서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희생이 따르지만은 그런데 더 많이 얻으면 이번 달 했을 때랑 다음 달 했을 때 협상 테이블에 내 카드가 더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푸틴도 자세히 보면 처음 알래스카에서 만날 때는 엄청나게 공손했는데 요즘 이야기하는 거 엄청 자신이 있죠. 이제 자기는 이야기했는데 서방에서 안 듣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 말 듣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니까 스위스에서도 만나고 플로리다에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28개 항목이 19개가 됐다가 22개가 됐다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푸틴이 싫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쥐고 있는 거죠. 푸틴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일단 눈사태가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푸틴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막 함부로 하지만은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선의 한 지점이 붕괴되면 연쇄 반응이 가능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 달 전에 포크롭스크하고 쿠피안스크에 많이 있는데 사람 인명 죽이기 싫으니까 빨리 항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항복하지 마라 해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한 달 안에 뭔가 눈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헛 이야기를 한 게 되니까 괜히 입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푸틴 이야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애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트럼프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